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마무리되지 못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1시간 전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 9시 30분쯤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재판이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더러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매우 드문 상황인 건 맞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오늘까지도 종결이 될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은 결심 공판이라고 하더라도 한 법정에서 여러 사람의 피고인들의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단일 사건이 이렇게 최장 시간 결심 공판을 하고 이틀에 걸쳐서 하고 더군다나 오전부터 밤새까지 진행했으나 종결하지 못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재판장께서는 피고인 측의 변론의 기회나 시간을 제약 없이 많이 주는 측면이 있다. 방어권 보장 측면에선 좋지만 재판이 실효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느냐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공판의 주요 발언들을 모아봤는데요. 그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측에서 서증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 제약 전혀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순서만 맞춰서 좀 하자.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에 토 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쁘셨으면 100% 제 잘못입니다. 읽는 속도만 좀 더 빨리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저 화면에서 나왔던 서증조사라는 게 도대체 뭐고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서증조사에 6시간, 뭐 길게는 8시간 걸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증조사라는 것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양의 증거가 제출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주장할 걸 모두 구두변론으로 하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구두변론을 하고 나머지는 서류, 그러니까 문서로 진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변론 의견서, 증거에 대한 의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은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고 각각의 피고인별로 또는 그 변호인별로 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래 이야기한다라고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면은 좀 시간을 끌자 지연 전략도 다소 있는 것 같아서요. 실질적인 변론 플러스 상당 부분 그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도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서증조사에서 발언이 굉장히 길지 않았겠습니까?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 변호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재판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는데 이런 것들도 재판부의 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법정외에서 변호인들의 품위 유지 위반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법정에서의 태도는 이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형사사건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재판 지휘권에 수긍하고 그 절차대로 잘 따라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재판부한테 도발을 한다거나 재판부를 조롱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건 변호인들 같은 경우 이미 다른 재판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어떤 발언들을 해서 감치 결정을 받은 바가 있었죠. 그만큼 법정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던가 재판을 방해하는 형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감치 결정이 나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 차례 지금 연기가 돼서 지금 이 시각에도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데 그럼 오늘은 어떤 절차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서증조사 과정 중에서 이제 종결이 됐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도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야겠죠. 8명에 대한 피고인들이 지금 같이 병합돼서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도 관련해서 의견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검에서 이제 각각의 피고인별로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최종적인 구형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최후 진술과 최후 변론이 남아 있기 때문에 8명의 이제 피고인과 8명의 이제 변호인들이 각각 최후 진술과 이와 관련해서 최후 변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전 중에 이 최후 진술과 최후 변론의 시간과 순서를 정했는지 알 수 없는데 보통 이렇게 많은 피고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좀 배분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해야 소송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나 그런 소송지휘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최후 진술이 다 맞춰질지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최후 진술과 최후 변론에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있다 그 최후 변론한 시간을 대체적으로 보면 1시간 정도 이상씩 했던 예, 것으로 예. 기억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 시간 했는데 지금 피고인별로 1시간씩 쓰면 그것만 해도 8시간이잖아요. 변호인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수의 피고인들이 병합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변호인들에게 최후 변론 몇 분 쓰실 건지를 물어보고 정리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또는 또 다른 기일을 잡을 여지도 있다. 다른 기일을 잡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으나 현실적으로 최후 변론의 기회를 못 받아서 우리는 방어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는 또 돌이킬 수 없는 절차의 위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자정까지 이 8명에 대한 피고인들이 최후 변론이나 그 변호사들의 변론이 얼마나 길어질지가 굉장히 주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후 변론 이후에 어쨌든 특검의 최종 의견이 있고 구형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아무리 빨라도 오늘 오후 늦은 시간쯤에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변호인들께서 서로 시간적인 조율과 재판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시간을 어느 정도 배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8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썼다는 것은 우리도 그만큼의 어떤 시간을 배분해달라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밤늦은 시간까지 재판은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구형 역시도 늦은 시간이나 확인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서중 조사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했고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뭐 변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긴 시간을 소요한다면 이것을 이제 전략으로 보는 측면도 있던데 유리해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겁니까? 이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선고를 빨리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판에 상당 부분 시간을 달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일관된 주장이긴 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촘촘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서 변호인들이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한다거나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던가 신중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미 재판장이 오늘 재판이 끝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기일 한두 번 더 진행된다고 해서 큰 줄기의 변함은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필리버스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유튜브에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지지자들이나 이 지지층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변호인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을 위해서 장시간 변론을 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고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재판 하나하나의 절차나 하나하나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어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재판부가 사건이 길어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사실은 재판 진행하는 게 굉장히 껄끄럽고 어렵다라는 측면의 표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형사재판의 재판장 심판대 선 재판장의 의견과 이런 소송지휘권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송지휘권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지기현 재판장이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에 대해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소송 지휘권이라는 게 이렇게 뭐 변론이 길어진다거나 서중 조사가 너무 길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그 권리를 말하는 겁니까? 그만하거나 중지시킨다는 측면보다는 시간을 배분을 하는 거죠. 시간과 절차에 대해서 배분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변론에 시간 제한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재판장의 기본적인 발언이긴 했지만 이렇게 장시간 변론을 한 사람이 독식해서 할 줄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럼 사정이 변경된 만큼 적정한 시간 동안 변론을 할 것을 그래야 동등한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시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권한으로 소송 지휘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재판의 모든 절차는 재판부의 어떤 권한과 재량이 있습니다. 그 권한 내에서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핵심 요지만 변론하시고 나머지는 문서로 제출하십시오. 이렇게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적정하게 오늘은 시간 제약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간이 꽤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거친 후에 이제 선고일도 예정대로라면 오늘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법원 인사일이 2월 23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결심 공판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선고는 언제 이뤄지는 것이냐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결심 이후에 보통은 한두 달 이후에 선고 기일을 잡는데 이 사건 아마 2월 중순에는 잡으실 거고요. 이 사건 판결문이 양이 굉장히 방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2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심을 하고 거기서 재판이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결문을 쓰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이 맞는 만큼 더군다나 한치의 오차 없이 오류 없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증거 설치를 해야 돼서 재판부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한 달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1월 중순에는 끝내야 2월 중순에 판결문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기현 재판장이 오늘은 반드시 다른 기일 없다. 반드시 오늘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변호인들이 굉장히 장시간의 변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2, 3일 뒤에 또 기일이 한 번 더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상 재판부가 오랫동안 재판을 해온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판의 요지나 결론이나 이런 표현들이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문서로서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재판부 인원들이 서로 협의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재판부에도 상당히 판결문을 쓸 시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 판결문은 역사상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리딩 케이스로도 읽힐 것이고 예. 그리고 사실관계는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꼼꼼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게도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한데 변호인들이 그 점도 고려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저희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원 인사라는 이제 변수는 여기에는 뭐 어떻게 작용이 안 되는 겁니까? 법원 인사는 사실은 직전에야 본인들도 알고 있어가지고요. 인사 이동 대상인지 아닌지 어디로 갈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이동이 될 것을 전제해서 보통은 내가 선고할 것은 다 선고하고 가고 선고를 못할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재판부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이제 업무 처리를 해오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지기현 재판장이 모든 증인들에 대해서 직접 증인신문 과정에 참여했던 재판장인 만큼 지기현 재판장은 인사이동 때문에라도 우리는 3월, 4월까지 이 재판을 끌 수 없다는 게 단호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여했던 재판장들이 판결문을 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설득 기능과 또 피고인에 대한 설득 기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손으로 이 1심 선고는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이 인사이동도 이렇게 반드시 오늘 결심하겠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말씀처럼 재판부에게도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특검팀에서 구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형 아니면 지금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검찰의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특검 내부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많이 갈린 것 같고요. 사실은 사형이든 무기징역형이든 모두 다 구형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구형량 자체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최종 선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 사형과 무기징역형 중에 이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무엇일지가 관건이라 보이는데 검찰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기징역형이 타당하다라고 보이지만 또 상징성, 중대성 그리고 역사에 남을 기록인 점에 비추어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뭐 타당한 구형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기징역형을 구형을 하는 것이 타당하라는 측면은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정치적인 어떤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또 생명을 빼앗는 어떤 형에 대한 구형량이 요즘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과거에 이제 내란죄 판결과 관련해서 내란 목적 살인죄보다는 살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나 이런 실행 계획들은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것보다 낮은 구형을 해도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현대사회
우리 국민의 삶에 굉장히 미치는 해악이 큰 사건인 만큼 정해진 법정형 중에 최고형을 구형한다라는 의미로 사형을 구형하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도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 선고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선고에는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일단 기존의 판례대로 분석을 했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는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목적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사실관계 중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 곤란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은 국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군 병력을 왜 투입했는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권능 행사, 의결권 행사를 정지하거나 이 국회에 출입을 못 시키도록 봉쇄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는 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상당 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의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한 것이다. 이게 확립된 판례이거든요. 이 사실관계를 이제 대입했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국회의사당에 몰려든 군 병력과 경찰력이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려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유죄가 굉장히 높아지는 사건이죠. 그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마디로 국헌 문란의 사태에서 중요한 거는 병력을 동원했는가, 그 병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은 상징적인 절차였고 지금 호소형에 불과했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죠. 이렇게 호소형, 계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피해가 없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명확하게 계엄법이 그런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라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절차대로 임의로 유용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어떤 호소형 목적으로 계엄을 가지고 계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건 비교적 명징하게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을 했고 일반적인 법률의 시각에서도 설사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엄법과 헌법에 우리 국민의 어떤 비상 상태에 이를 정도로 전시 상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엄법 요건에 또는 그 절차에 맞지 않은 권한 행사였다라고 평가될 요소가 있어서요. 그런 주장은 이 형사법정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사례를 비교하려면 저희도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좀 돌아봐야 하는데 당시에도 이제 사형이 구형이 됐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당시의 사례를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전두환 외 피고인 제 기억에는 최소 16명이 공동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고 그 판결문에도 각각의 피고인별로 이 행위와 책임과 그 사람의 지위와 구체적으로 하는 행위에 따라서 양형이 정해졌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었고 그 당시에 많은 피고인들이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실형 2년 6개월을 받은 사람도 있고 8년형을 받은 사람도 있고 10년 넘게 받은 피고인들도 같이 병합해서 재판을 받았고요. 그때도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 뇌물죄도 있었고 내란 목적 살인죄도 있었고 반란죄도 같이 재판을 받았지만 내란죄가 어느 경우에 성립하고 어느 정도의 구속 여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란죄를 유죄로 인정할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이 폭동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관련한 폭력적인 부분이다 이런 설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례에는 이 국헌 문란의 사태에서 폭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일체의 강압 행위를 말한다. 이런 또 확정된 판례가 있거든요. 이 폭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협박을 주는, 위협을 주는 측면인 경우에도 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위축되고 협박을 느끼고 해악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행위도 이 폭동의 일환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내란죄의 판례는 많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확립되어 있는 폭동의 개념, 국헌문란의 목적의 개념, 그리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들은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결심 공판도 진행이 됐는데 특검 측에서 이 비상계엄을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가담자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대착오적인 쿠데타가 다시 준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어제 있었던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와 구형 사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명명하기를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고 실제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에 경찰과 소방을 관장하는 지위로서 국민의 신체와 생명과 이런 안전을 보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 당시에 구체적인 행위로는 5개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를 했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이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조처해라, 협조해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내린 이 행위 자체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 이렇게 봤고요. 특히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포고령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려는 실행행위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책임을 무겁게 본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단전 단수 조처는 이 실질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법조인의 신분을 가지고 법을 잘 아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들이 위법한 거를 모르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성립되거나 이렇게 위법함을 알지 못했다라는 변론을 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도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징역 15년이라는 비교적 중한형을 구형을 했고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모의를 하거나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데 동원되지 않았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담한 것인데 표는 몇 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냐라는 취지로 이제 범행에 대한 부인, 유죄가 아닌 무죄이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된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특히 사기업의 기업 활동의 자유라든가 어떤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체계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지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내가 짧게 가담을 하거나 단기간 안에 조치를 했고 나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라고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계엄을 막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막거나 적어도 따르지 않아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있었다. 그 책임을 망각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 결심 공판 지금 진행 중이고 오늘은 끝이 나게 될지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있습니다. 체포방해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앞서서 이제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뭐 어느 부분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정확하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중에 가장 먼저 선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행위는 1,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이 무력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을 방해하거나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사실관계로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인데요.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권력에 대한 어떤 도전,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측면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보통 보는 범죄의 종류이고 실제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부의 어떤 체포영장에 대해서 실효적이지 않게 집행을 거부하는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공권력이 동원됐던 사건인 만큼 재질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선처
소수의 요소보다는 가중 요소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고요. 제가 예상하건대 7년, 8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한 사람이 피의자, 피고인이 나는 이 체포영장이 이렇게 이런 이유로 불법이야라고 규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어떤 이 법 집행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재범 방지 차원에서도 이 국가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부당한 이유로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저해하고 무력시위까지 하는 것은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반성하지 않는 측면을 더불어 봤을 때는 참작 요소보다는 가중 요소가 많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고 비교적 중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